한국 기업이 인도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때렸대. 그런 작은 나라가 감히 인도를 배신해 한국 나가라고 해. 한국 공장이 철수하면 일본이 오면 되잖아.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인도의 한 소녀가 지금은 한국의 분노로 가득 차 치를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소녀 가족들의 평화와 행복을 망쳐놓았다며 저주를 마구 퍼붓고 있는데요. 어떤 일로 인해 인도의 한 가정이 한국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디티 샤르마예요. 뉴델리에 사는 17살 여고생이죠. 저희 아버지는 삼성전자 인도지사의 고위관리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뉴델리의 고급 아파트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거든요. 27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전경은 정말 아름답죠. 특히 해질녘의 뉴델리 스카이라인은 제가 본 어떤 K드라마의 배경보다도 멋집니다. 참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한국이 만들어줬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등하굣길의 뉴델리 거리 곳곳을 보면 삼성과 LG의 광고판이 즐비하고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뛸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한국이 이곳 뉴델리의 거리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국 문화와 밀접하게 살다 보니 인도의 한류바람이 불기 전부터 저는 한국어도 익숙하고 한국 드라마 음악들이 익숙했어요. 야, 너희 어제 넷플릭스에 새로 뜬 한국 드라마 봤어? 남자 주인공 진짜 멋있어. 제 친구 프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봤어. 한국에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 그런데 어제 드라마에서 나온 거 한국에서 유행하나? 아디트에게 물어보자. 학교에 한류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저는 학교에서 한국 전문가, K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제가 한국어 배우기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동아리에서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한국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명을 주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고요. 그래서 자연히 제 장래희망도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문화교류를 돕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계셨죠. TV에서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000여 명의 노동자 중 무려 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소식과 함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파업이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강성 노동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지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디티, 이리 와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죠. 지금 상황이 심각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가족의 안정된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도 이 소식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야, 너희 들었어? 삼성이 우리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대. 라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어. 한국 기업들은 다 그렇대. 우리나라를 싸구려 노동력 공장으로만 봤던 거지. 프리아가 동의했죠. 맞아, 걔넨 우리의 문화도 존중하지 않아. 그저 돈만 벌어가려고 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삼성에서 일하신다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제 말을 들은 채만 채했어요. 아디티, 너도 이제 그 이상한 한국 문화에 빠져있는 거 그만둬. 라비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그저 이용할 뿐이야. 내가 그런 문화를 좋아했다는 게 너무 창피해. 맞아, 아디티. 우린 너무 순진했어. 프리아가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은 그저 우리를 현혹하려는 수단일 뿐이야. 현실은 전혀 달라. 뉴스 봤으면 다 알잖아?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 문화가 정말 그런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들의 말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도 뉴스를 보았기에 틀린 말은 아닐 거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의 설명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머릿속에는 온통 파업 소식과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었어요. 점심시간 친구들의 한국 비난은 더욱 심해졌어요. 한국 드라마? 그건 다 거짓말이야. 현실은 전혀 달라. 야, 너희 알아?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싹쓸이해 가고 있대. 누군가가 말했어요. 정말? 그럼 우리 인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당연히 망하겠지. 한국 놈들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단정지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방과 후 한국어 배우기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동아리방 앞에 붙어있는 공지를 보고 깜짝 놀랐죠. 동아리 활동을 중단함.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동아리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역시 이럴 줄 알았어. 한국 문화를 배울 필요가 없지. 그래, 우리 문화가 훨씬 더 가치 있어.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야, 우리 차라리 동아리 이름을 한국 바로 알리기 해서 한국 제대로 알기로 바꾸는 게 어때? 한 회원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 해. 다른 회원이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 문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던 동아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거리의 삼성과 LG 광고판들이 마치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의 심각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러다 정말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걱정 마.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리 무겁게 들렸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들 그들이 정말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사랑한 한국 문화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평소라면 지금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복잡한 감정들을 써내려갔어요. 오늘은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 모두가 한국을 미워하고 비난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꿈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한국은 정말 우리를 이용만 하는 걸까? 아니면 이건 모두 오해일 뿐일까? 그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리 곳곳에 한국 기업 아웃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한국 제품들을 거리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 LGTV, 현대자동차 모든 게 박살나고 있었어요. 저걸 봐 아디티. 라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저기 가서 한국 물건 부숴버리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잠깐 그건 불법이야. 우리가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이미 빠르게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한국 제품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했습니다. 교정 한가운데 한국 문화 화영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학생들이 한국 관련 책과 포스터를 불태우고 있었죠. K-팝 잡지들과 CD들이 불꽃 속에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학교에서 모든 한국 관련 활동을 금지합니다. 한국어 수업은 폐지되고 한국 문화 동아리도 해체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몇 년 동안 쌓아온 제 꿈과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야, 아디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돌리자 동아리 친구들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눈빛에서 저기가 느껴져 긴장이 됐습니다. 너 아직도 한국을 좋아해? 한 친구가 험악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말이지 말을 더듬었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들었어? 아디티 아버지가 삼성에서 일한대. 한국 기업 스파이 아냐?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밀쳤고 다른 누군가는 제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죠. 한국어 교재와 K-팝 관련된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 역시 한국 걸 숨기고 있었어. 학생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제 한국어 교재를 집어불 속에 던졌고 다른 이는 제 K-팝 CD를 밟아 부숴버렸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꿈이, 제 열정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눈앞에서 파괴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한국 스파이는 꺼져라.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각 단어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역사 선생님이셨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아디티. 위험해.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데려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왜 모두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구나. 삼성 공장 파업 소식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넌 당분간 학교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게 뭐죠? 저는 그저 한국 문화를 좋아했을 뿐인데. 다들 좋아했잖아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아디티,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들의 유리가 깨져 있었고 한국 차들 또한 처참한 광경이었죠. 경찰들이 군중을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국은 나가라 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한국 국기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폭력이었죠. 제가 사랑하던 한국의 모든 것이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아디티, 다치지 않았니?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실감났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직은 모르겠다, 얘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거야. 저녁 뉴스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시위대가 대사관 건물에 돌을 던지기도 했대요. 정부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귀국을 권고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다 정말 모든 한국 기업이 떠나버리면 어쩌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 아디티.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사람들이 진정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제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폭풍우 같은 하루가 지나고 저는 집에 머물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들리는 시위대의 함성이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나를 해고했어.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가리셨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신 채 계속 말씀하셨어요. 15년을 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려지다니. 그들은 나를 보안 위험이라고 했어. 내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 기업이 아버지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여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정말 한국은 우리를 이용만 한 걸까? 내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걸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든 생각은 어떻게 회사를 위해 헌신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가 있지?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구나.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새 일자리를 찾아 나가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인도를 떠나면서 실업자가 급증했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거든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아버지가 좌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했다는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로하셨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이라니. 분노로 가슴이 들끓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증오스러웠습니다. 이후 우리 가정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아버지의 한국 기업 이력은 더 이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아디티, 내 학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당분간 학교를 쉬어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학교를 그만둔다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과 인도의 문화를 잇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은 이제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오셨어요. 삼성에서 온 거야. 퇴직금 관련 내용인 것 같아. 라며 편지를 뜯으셨어요. 퇴직금으로 잠시 생활비를 메울 수 있을까? 숨통을 트이려던 우리 가족에게 삼성은 또다시 배신을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퇴직금은커녕 오히려 아버지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소리치셨어요. 내가 15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스파이 취급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커다란 돌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만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이제 알겠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여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 그리고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 배신감의 한국을 위했던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소송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요. 게다가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반한 시위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요. 봐라 아디티.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우리를 이용하다가 버리는 거야. 아버지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찢기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문화? 그건 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선 절대로 한국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한국 음악도 듣지 말고 한국 드라마도 보지 마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디티, 내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벽에 붙어있던 한국 아이돌 포스터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죠. 저는 결심했어요. 제 방에 있던 모든 한국 관련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교재, K-팝 CD, 한국 화장품, 모든 걸 상자에 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그건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교재입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떠올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디티 뭐하고 있니?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거짓말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디티야,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그저 한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는 몰랐잖니.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로 나의 한국 사랑은 끝났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 가족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게 악몽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낮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 기사는 인도 노동조합의 비리와 정치적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실제로는 인도 내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과 경쟁 기업들이 공모하여 계획한 것이었대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선동했던 거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걸까요? 다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지난 20년간 인도에 무려 17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였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해.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170억 달러라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죠.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더 찾아보니 삼성전자가 노이다와 챈나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폰 제조 공장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공장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이곳에서 개발되고 있었다고요. 그만큼 놀라운 건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직접 고용 7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무려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는 20만 가구, 아마도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해. 한 기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다니.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이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 숫자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첨단 기술을 가르치고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운영하는 기술 학교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인도 학생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죠. 이건 마치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나 다름없어.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인도의 미래를 얼마나 밝게 만들어줄지 상상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대단했어요. 그들은 인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세웠대요. 이 공장은 연간 7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고 1만 3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공장에서 만든 차들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88개국으로 수출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동차 수출국이 되는데 한국 기업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다니.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인도에서 만든 차가 전 세계를 달리고 있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고요. 그게 한국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또한 그들은 인도의 청년들에게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얻었대요. 이건 정말 대단해. 단순히 차를 만들어 파는 것을 넘어 인도 사람들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저는 현대자동차의 사회적 책임 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이번엔 LG전자를 찾아보았어요. 그들은 인도 전역에 제품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다고 했죠. 이곳에서 인도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인도를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죠. 미쳤어.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LG전자가 개발한 인도 시장 맞춤형 제품들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기업이 이렇게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이게 과연 정말 나쁜 기업일까?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해.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는 거야.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 저는 깊은 반성과 함께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건 한국이란 생각이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제 알겠어. 한국과 인도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였던 거야.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다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파트너였던 거였어요.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해온 한국 문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두 나라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 나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할 거야.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제가 알아낸 정보를 설명했죠. 처음엔 듣지 않고 외면하던 가족들도 반복되는 저의 설명에 점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을 알고 있었고 복직을 제안했대요. 정말인가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이 나를 다시 받아준다고요? 가족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단순한 복직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내가 한국에 대해 오해가 컸구나. 한국은 정말 선진국다운 나라야. 우리 인도가 본받아야 할 나라. 진실이 밝혀지고 난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삼성전자로 복귀하는 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찬 눈빛을 보이셨죠. 아디티, 내가 옳았구나. 한국은 이성적이고 현명한 나라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디티, 아빠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너의 꿈도 응원하마. 아버지의 복직 후 회사는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고 빠르게 신뢰를 회복해 나갔어요.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고 그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도 아버지는 승진 제안을 받으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에게서 등을 돌리는 인도의 국민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여보, 나를 인도 한국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겠대요. 아버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승진을 축하하며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디티,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한국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학교 커뮤니티에 꾸준히 진실된 정보를 업로드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한국어 배우기 동아리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았어. 라비가 말했습니다. 아디티, 내가 우리 눈을 뜨게 해줬어. 미안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였어.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직접 자료들을 다 찾아보니 네가 맞더라. 정말 부끄러워. 친구들의 변화를 보며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디티, 넌 정말 대단해. 어느 날 평소 친하지 않았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문화를 알리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잠시나마 한국을 오해했던 것, 그리고 한국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늘 생각하며 보답할 길을 찾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대다수 인도인들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지만 언젠간 한국의 고마움을 그들도 깨닫길 바라며 저 또한 열심히 진실을 알릴 거예요. 한국인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영국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을 알아야 해요. 여기 영국 가디언지에 막 입사한 신입 기자가 있습니다. 가디언지에 입사하고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그녀는 놀랍게도 한국에 대해 알게 되며 돈을 벌게 되었다는데요. 한국만 생각하면 감동으로 눈물이 차오른다는 그녀가 한국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가디언즈의 신입기자 올리비아 페닉입니다. 제게 너무나 감사한 나라인 한국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저는 주변에서 한국과 전생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사실 우연한 시작이었어요. 저는 올해 3월 꿈에 그리던 가디언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저를 이끌어줄 멘토 역할을 해줄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배들의 기사를 분석하고 논평을 하는 과제를 받았어요. 저는 저스틴 선배님의 기사를 보게 됐죠. 제목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김치. 세계를 정복한 한국 문화의 비결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한국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원래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한국 관련 보도도 많이 되고 이래저래 화제이긴 하지만 저는 원래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K-팝은 10대들이 좋아하는 요란한 노래, 한국 음식은 매니아층이 탄탄한 외국 음식. 그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맛집을 즐기고 이런 걸 하는 편이 아니라 김치가 그렇게 유행할 때에도 그건 그저 냄새나는 발효 음식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기 시작할 때 이미 비판할 것들이 한가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를 정복이라는 표현도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싶었고요. 하지만 읽다 보니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사는 K-팝, K-드라마, K-영화, K-패션을 통해 한국이 자국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사는 제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했습니다. 자국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제 안에 색안경을 벗고 차분히 기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제가 추상적으로 알고 넘기던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기사였어요. K-팝이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정기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는 것,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것,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어느 나라나 우연히 한 번쯤 거둘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정기적으로 한국의 음악이 영국 차트에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넷플릭스에서도 익숙하게 한국의 작품들을 보곤 하죠. 너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오히려 이게 놀랍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뉴스를 볼 때 생소함이 아니라 익숙함을 느꼈으니까요.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출액이 124억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는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의 수출 규모를 넘어선 엄청난 숫자였죠. 방탄소년단 하나만으로도 매년 한국 경제에 36억 7천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니 그들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경제적 파급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제 짧은 식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죠. 기사를 쓴 선배와의 미팅 시간, 저는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스틴 선배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올리비아, 난 지난 10년간 한국을 주시해왔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놀라운 경제적 반전을 이뤄냈어. 당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 수준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를 훌쩍 넘었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산업 구조의 변화야.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했거든. 선배, 그렇게 빠른 전환이 되다니 신기한데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나라인데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퍼진 건 정말 신기한데요? 맞아. 나도 그 점이 너무나 흥미로웠던 거야. 한국은 문화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삼았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창의력이 만나 지금의 한류를 만들어냈지.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어. 선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어요. 더 놀라운 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전했다는 거야. 2020년 한국은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어.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 그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야.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건 정말 찾기 힘든 사례지. 제가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새 선배의 한국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야. 그들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취향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 K-팝의 완벽한 안무, K-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라인,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결과야. 영국도 이런 점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선배의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이지. 아니, 커질 거라는 표현보다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봐.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한국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디즈니와 애플 TV 플러스도 더 많은 한국 프로그램을 의뢰하고 있고, 서로 한국 프로그램을 끌어오지 못해 안달이잖아. 심지어 BBC도 K-팝 스타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5년 후엔 전 세계 문화 산업의 절반을 한국이 장악할지도 몰라. 선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런데 선배, 혹시 그게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영국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야. 지금 추세라면 10년 내에 런던 거리에서 영국 전통 음식점보다 한식당을 더 많이 보게 될지도 몰라. 젊은이들은 셰익스피어 대신 한국 웹툰을 읽고 비틀즈 대신 케이팝을 들을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지. 선배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한국 문화의 힘이 놀랍고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도하는 거야. 한국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문화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 내가 문화 쪽에서 전문성을 쌓으려면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너무 공부가 부족했구나 싶었죠. 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화 현상을 놓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선배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가고 있어. 우리 같은 언론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도하는 것이 중요해. 역시 기자로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공부가 필요하군 하고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하는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와의 대화가 떠올랐죠. 우리 가족이 10년째 운영하던 수제버거 레스토랑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래도 너가 잘 커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했죠. 코로나 이후로 줄어든 매출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제대로 남는 게 없다며 한숨을 푹 내쉬던 어머니의 어두운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영국에서 인기를 얻는다면 혹시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 다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 혹시 이런 한국 문화의 인기를 우리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선배는 관심 있게 물었죠.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올리비아?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수제버거 레스토랑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국 음식 문화를 접목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은 영국에서 엄청 대중화되고 있잖아.
영국의 전통적인 버거를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이 기사가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 문화의 힘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족들과 의논해봐야겠어요. 어쩌면 우리 레스토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선배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시도해봐. 내가 직접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앞으로의 소식이 기대되는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성과가 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톰까지.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죠. 최근 레스토랑 사정이 얼굴만 봐도 읽혔습니다. 취직 준비로 바빠 너무 집에 신경을 못 썼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아빠, 우리 레스토랑을 살릴 방법이 있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올리비아,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저는 가디언에서 읽은 기사 내용과 선배와 나눈 대화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꺼냈죠. 우리 레스토랑에 K퓨전 버거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영국 전통 버거에 한국의 맛을 더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죠. K퓨전 버거라고? 그게 뭐지? 네, 예를 들면 불고기 버거, 김치 치즈 버거, 비빔밥 버거 같은 거예요.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을 우리 버거에 접목하는 거죠. 동생 톰이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농담이지? 아예 한식당도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그런 퓨전 버거를 먹을 리가 없어. 새로운 음식 싫어하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톰, 넌 몰라서 그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음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올리비아, 우리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니. 어떻게 그런 버거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한국 요리를 공부할게요. 유튜브도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한국 음식을 자세히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내 열정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새로운 메뉴 개발에는 비용이 들어.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있을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모험을 할 때예요. 제가 받는 월급을 투자할게요. 그리고 이제 막 취직하긴 했지만 은행에서 대출도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선 그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결국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래, 한번 해보자. 올리비아가 이렇게 열정적인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렇게 우리의 K퓨전 버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곧 큰 난관에 부딪혔죠. 우리 가족 모두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사서 조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며 만들어본 우리의 한국 음식은 모두 개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보자. 한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대부분의 한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한 어머니께서는 김치 담그는 법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의 기본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면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다른 음식들과 조화가 좋으니 잘 응용해보세요. 그리고 한국분들의 도움으로 유튜브에서 제대로 한식 요리를 소개하는 채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한국 음식들의 먹방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나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구나. 새삼 놀랐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분명된다는 확신이 생겼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 불고기 양념, 비빔밥 고추장 소스 등 다양한 레시피를 배웠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어머니들이 도움을 주셔서 한국 맛이라는 검증도 제대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버거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버거 패티의 조화를 찾는 게 특히 어려웠어요. 이건 너무 짜. 이건 또 너무 심심해. 김치 느낌이 없잖아? 가족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한국 식재료 가게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사다가 실험해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팁들을 적용해가며 조금씩 발전해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발효 음식의 중요성, 오방색의 의미, 음향의 조화 등 한식의 철학까지 배우게 된 거죠. 우와, 한국 음식에는 이렇게 깊은 문화가 숨어 있었구나. 처음엔 한국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영국의 음식 문화는 이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민망한 지경이었죠. 이렇게 한 달여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우리만의 K퓨전 버거 레시피가 완성되어 갔어요.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죠. 완성된 메뉴는 4가지였습니다. 불고기 버거, 김치 치즈 버거, 갈비 버거,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든 고추장 버거였죠. 출시 당일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첫 손님은 평소 단골이셨던 할아버지였어요. 오, 이건 뭔가 새로운데? 한번 먹어볼까? 할아버지는 고추장 버거를 고르셨어요. 우리 가족은 주방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죠. 잠시 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참 맛있구먼.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매울 줄 알았는데 패티와의 조화가 좋구만. 양파랑도 잘 어울리고. 아주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첫 반응이 좋았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죠. 그날 하루 동안 예상 외로 많은 손님들이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이게 뭐야? 난 전통적인 버거가 좋아라며 불평하기도 했죠. 또 어떤 분은 한국 음식 맛이 제대로 안 나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의 피드백을 꼼꼼히 기록하고 계속해서 레시피를 개선해 나갔죠.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부정적이었던 동생 톰도 이제는 열심히 돕기 시작했어요. 누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버거 사진을 올려볼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거기서 맛집을 찾더라. 톰의 제안으로 우리는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시작했어요. 예쁘게 플레이팅한 버거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도 열심히 달았죠. 빠른 속도로 찍히는 하트를 보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신없는 첫 주가 지나고 매출을 정리해보니 소폭이지만 분명히 상승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게 보였죠. 올리비아, 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레스토랑을 런던 최고의 K퓨전 버거 맛집으로 만들어요. 그날 밤 피곤했지만 가슴이 벅찼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영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이 도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죠.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매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 K퓨전 버거를 위해 공부하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요. 점점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 변했죠. 우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버거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셨죠. 비빔밥은 어떤 음식이에요? 소주는 어떻게 마시는 게 좋나요? K-팝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한국을 이용만 한 꼴이 되고 제대로 된 한국 문화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본질을 잃어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가디언에서의 제 역할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어요. 이제는 한류 전문 기자를 꿈꾸게 되었죠. 영국 내에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졌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매일 저녁 2시간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을 배우는 것부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표현들을 쓸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어요. 언어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인상 깊었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두는 그 표현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양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인데 한번 접하고 나니 제가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하게 돼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심장을 이해하는 것과 같잖아요. 한국어를 통해 저는 매일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힘은 단순히 트렌디한 콘텐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든 콘텐츠의 밑바탕에는 따뜻한 정과 나눔, 사람 존중의 문화가 있죠. 제가 경험한 한인 커뮤니티의 친절함이 바로 그 증거예요. 바로 이런 따스함이 전 세계인에게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며 써둔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특히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낌없이 도와주신 한인 커뮤니티 분들께 정말 감사했죠. 그분들의 친절과 한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한 한국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저는 영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한국의 모습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워 한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보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는 단순히 한류 현상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 전통, 현대문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제 열정과 노력이 영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휴가를 얻어 첫 한국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제 경험을 기사를 통해 저희의 K퓨전버거를 통해 나누면서 영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갔다 와서 또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